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김만덕님에 대한 이야기를 국어 교과서를 통해서 공부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살짝 가볍게 복습을 하고 또 우리 국어 교과서에 있는 활동을 해보도록 합시다. 김만덕 공부했던 거 이어서 공부할 거기 때문에 선생님 화면을 보고 190쪽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넘기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퀴즈 모를 수가 없다 이건. 이 왼쪽에 있는 초상화의 주인공. 이분의 성함은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김, 만자, 덕자죠. 이분은 여성 사업가로서 당시에 제주도에서 커다란 객주집을 운영하셨는데 이때의 객주집이라고 하면은 바닷가 근처에 있었던 객주집인데 육지와 땅을 오가던 이 상인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기도 하면서 이 상인들을 대상으로 장사도 했던 그런 가게를 말합니다. 이분은 제주도에서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육지에서 제주도를 오가는 상인들을 통해서 육지의 물건들은 사가지고 제주도 사람들한테 팔고 제주도의 특산물 중에 팔만한 것들을 골라서 상인들을 통해서 육지로 팔고 이 중간 무역을 했던 분인 거죠. 이 당시에 이 무역의 개념을 알고 특산물을 팔 생각을 하다니 정말 대단한 발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성으로서 혼자 사는 여성으로서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은 엄청 대단한 그런 일이었는데요. 업적인데요. 이분이 위대하다고 하는 이유는 그냥 혼자 성공한 사업가라서가 아니라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나눔의 가치를 알려주신 분이기 때문이죠. 이분의 진정한 업적은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사업가로서의 그런 성공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서 굶어 죽을 뻔한 흉년으로 고생하는 이웃들을 먹여 살리고 제주도 전체를 먹여 살리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 자기가 번 돈의 일부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는 점에서 혼자 좋은 옷 입고 부자로 여행 다니면서 살았던 게 아니라 진정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한 여러 사람, 많은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한 노력을 실천한 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김만덕님의 진정한 업적으로서 우리가 기리고 전기문으로 써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알리는 겁니다. 교과서에 이 전기문을 실은 이유는 우리 초등학생 여러분들도 김만덕 선생님의 일화를 듣고 나중에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 되든 뭐 평범한 그냥 사람으로 잘 살든 여러분만 생각하지 말고 가진 것을 잘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과서에 전기문을 수록한 것이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준비한 간단한 퀴즈를 보고 답을 해볼 텐데 여러분에게 학습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을 보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퀴즈를 맞춰보면 됩니다. 자, 화면을 봐주세요. 이거 학습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질문을 읽고 답을 해봅시다. 첫 번째 질문. 원래 김만덕은 기생이었죠. 이 기생이라 은 조선시대 신분 중에서 천민, 가장 낮은 계급에 속했습니다. 천민이었는데 울면서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가서 부탁을 해가지고 원래의 신분인 양민이 될 수 있었을까요? 기생을 벗어나지 못했다면 이 기안이라고 하는 기생 이름이 적힌 이 책을 여기서 자기 이름을 지우지 못했다면 이런 업적을 남길 수도 없었어요. 왜요? 자유롭게 장사를 할 수 없는 신분이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 천민에서 양민이 될 수 있게 억울한 사연을 듣고 그 기안에서 이름을 삭제해줬던 양민이 될 수 있게 해줬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임금님 아니죠. 제주도를 다스리던 공무원. 제주 목사였죠. 교회 목사님 아니라 그 벼슬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학습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적을 필요 없어요. 그냥 선생님이랑 이야기 나누면 되는 거예요. 당시에 그 공무원 벼슬로
뭐 목사도 있고 진사도 있고 다른 관리들 계급이 있었는데 이 목사는 좀 높은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 제주도지사 같은 느낌일까요? 서울시장 같은 느낌일까요? 요런 비슷한 느낌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만덕. 2번 질문. 무슨 일을 해서 큰 돈을 벌었나요? 장사를 했죠. 장사를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객주집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객주집에서 상인들을 숙소처럼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돈을 받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중요한 장사. 제주도와 육지의 물건을 맞바꾸기도 하고 돈을 내고 사기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제주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육지에서 나는 물건들이 신기하잖아요. 육지에서 얻을 수 있는 물건들을 제주도 사람들에게 팔고 또 제주도에서 얻는 싱싱한 전복이나 제주도에 지금도 유명하죠. 귤, 제주 감귤이나 쌀 이런 것들을 서로 사고 팔고 쌀이 아니라 선생님 헷갈릴 뻔했네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제주도의 특산물들 있죠? 녹용, 뭐 약초, 미역 이런 것들이랑 아까 방금 말한 전복, 귤 등등 제주도 특산물을 육지에다가 갖다가 팔 수 있도록 상인에게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중간에서 무역을 하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자, 그런데 김만덕에게는 평범한 다른 상인과는 달리 자기가 세운 원칙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뭐였죠? 자, 무작정 기억하라고 하면 힘들기 때문에 교과서로 가보면 교과서에 그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191쪽에 있듯이 첫 번째, 이익을 적게 남기고 많이 팔기. 둘째, 비싼 가격 말고 적당한 가격에 팔기. 셋째, 반드시 신용 지키고 정직한 거래를 하기. 자, 정말 모든 상인들이 본받아야 할 지침과 지금 이 시대의 지침으로 내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장사 정신입니다. 내가 무조건 돈만 줬는 게 아니라 내 물건을 사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품질로 보답하기 위해 노력했던 진정한 상인, 참상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자, 다시 질문 화면으로 가볼게요. 자, 4번 질문. 자,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제주도의 유명한 부자로 이름을 알렸는데 제주도에 큰 흉년, 무려 4년 흉년에다가 1년 풍년인데 그마저도 갑작스런 태풍으로 5년째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을 때 김만덕은 무슨 일 했죠? 자, 이 직전 상황에 안 좋은 일이 또 있었습니다. 제주 목사가 임금님한테 청해서 겨우겨우 얻어온 곡식을 실은 배가 침몰했죠. 모두. 마지막 희망까지 싸그리 없었던 이 상황에서 김만덕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육지의 물건을 사서 제주 사람들에게 곡식을 물건을 자,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육지의 곡식 물건을 사가지고 그거를 제주 목사님한테 딱 주면서 요걸로 우리 제주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게 배부를 해주십시오 해서 제주 목사가 정말 크게 놀랄 정도로 이런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 일을 제주 목사는 자기만 알고 뻥치고 마치 자기가 잘한 것처럼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임금님한테 편지로 알렸죠. 저희 제주도 임금님이 보내주신 곡식이 몽땅 침몰해서 다 같이 굶어 죽을 뻔했는데 이 김만덕이라는 여인이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육지에서 그냥 곡식이랑 먹을 걸 사다가 제주 사람들한테 나눠줬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임금님이 크게 감동을 받고 김만덕의 소원을 들어주거라 라고 했죠. 자, 김만덕이 원했던 거 두 가지였는데 기억나나요? 첫 번째로는 임금님 뵙고 싶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제주도에 있는 여자는 제주도를 벗어나면 안 됐었거든요. 자, 제주도로 임금님이 여행을 오시지 않는 이상 이 김만덕이 임금님을 볼 일이 평생 없었을 텐데 이 김만덕은 소원 중에 하나로 임금님 용안을 얼굴을 뵙고 싶다라고 해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금강산 여행을 하고 싶다고 했죠. 이 금강산이 정말 아름답다고 왔다 갔다 자유로운 상인들이, 남자 상인들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자기는 제주도를 벗어날 수 없는 몸이어서 평생 금강산에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금강산 여행까지 임금님이 이 두 가지 소원을 흔쾌히 들어주셨습니다. 제주도에 굶어 죽을 뻔한 백성을 살려줬는데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 정도 소원쯤이야 임금님이라면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었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간단히 내용을 묻는 질문에 한번 답해봤고요. 이거는 여러분한테 준 학습지가 아니라 선생님이 설명하기 위해 준비한 학습지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교과서 속 낱말들을 같이 봤었는데요. 낱말 중에 어려웠던 양민이라는 표현 잘 기억하고 있나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양민 무슨 뜻이었습니까? 신분제 사회, 조선시대는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신분 사회에는 왕이 있었고 그 다음 왕족, 왕과 왕족이 있었고 양반들이 있었는데 왕이나 양반처럼 높은 신분 말고 그 밑에는 누가 있었죠? 일반인, 양민들이 있었고 이분들이 대부분이었고 문제는 그 밑에 천민이 있었다는 겁니다. 양민보다 더 낮은 신분으로 모든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무시를 받았던 천민들이 있었는데 기생이었던 원치 않게 기생이었던 이 김만덕은 저 원래 양민이었으니까 양민으로 올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서 양민이 되었고 양민이 되었다고 천민을 무시했어요? 절대 아니죠. 양민으로서 장사를 해서 번 돈으로 천민은 물론이고 이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기 곡식을 나눠주면서까지 같이 살 수 있도록 도와준 그런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양민이라는 말 여러분이 어려울까봐 이렇게 복습을 해봤고요. 자, 밑에 하나 더 보자면 여의다라는 건 무슨 뜻?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이별했다는 말을 어렵게 여의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낱말은 여기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우리 교과서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우리 교과서 195쪽에 2번을 보면 이제는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이 전기문의 존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글은 마치 이야기 같았지만 사실 전기문이었어요. 자, 전기문은 어떤 글이라고? 전기문의 특성은 인물의 본받을 만한 인물의 삶을 사실대로 정리한 글이다. 인물의 삶에 대해. 그렇기 때문에 상상이나 아니면 소문, 근거 없는 소문이 아니라 실제 한 일을 중심으로 정리가 돼 있다고 했죠. 이 김만덕이란 사람이 어렸을 때 가정사로 인해 기생이 되었다라는 것도 진짜 있었던 일이고 제주도에서 장사를 했다는 것도 진짜 있었던 일이고 제주도에 큰 흉년이 들었던 것도 진짜 있었던 일. 그때 자기 재산을 털어 제주도 사람들이 먹여 살렸다는 것도 진짜 있었던 일. 임금님이 소원 두 가지를 들어주셨던 것과 다시 제주도로 돌아와서 죽는 날까지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라는 것도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전기문의 특성을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 자, 여기 교과서의 문제에 답을 한번 해보면 일단 우리 전기문을 통해서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다고 했죠. 조선시대에는 양반과 양민에 대한 신분 차별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신분이라고 함은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양반으로 태어나냐, 양민으로 태어나냐, 아니면 천민으로 태어나냐에 따라서 크게 차별받고 신분에 따라 높은 신분의 사람 말은 무조건 들어야 하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주목을 해보자면 제주도에 실제로 1790년부터 4년 동안 흉년이 들었고 이듬해 겨우겨우 풍년이 들어서 수확하려고 했더니 태풍이 이번에는 몰려와서 큰 피해를 입었다. 총 5년간 큰 어려운 상황이 제주도에 있었다. 그래서 제주 목사가 편지를 써가지고 임금님한테 곡식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였다. 라는 시대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김만덕이 살던 시대의 배경, 요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겠죠?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거를 또 정리해 볼 텐데 김만덕 님이 한 일은 무엇인가요? 제주도에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 모른 채 했다고? 자, 그렇지 않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사비를 털어가지고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어떻게 했어요? 육지에 있는 곡식을 사다가 제주도 사람들에게 주었죠. 자, 교과서에서 정확히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장으로 적을 친구들은 문장을 적고요. 문장으로 적기 어려운 친구들은 교과서에 해당하는 부분에 밑줄이나 동그라미를 쳐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인물이 한 일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디냐면 193쪽 중간에 김만덕은 전 재산을 들여 육식에서 곡식을 사오게 하였다.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했어요?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이 부분 193쪽에 해당하는 부분 밑줄을 쳐보고요. 요거 옮겨서 적을 수 있다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195쪽에다가 쓰면 되겠죠? 밑줄 쳐서 오셔도 되고 적으셔도 되고 전 재산을 들여 육지에서 곡식을 사서 제주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냥 내 앞집, 옆집, 이웃집만 주고 끝낸 게 아니라 무려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육지에서 곡식을 사다가 사람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부천에 살고 있죠.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사람들에게 전 재산 털어서 모든 가정에 다 곡식 나눠줄 수 있겠어요? 얼마나 부자일지는 모르겠지만 자,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라고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몇몇 대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의 사장들이라고 해서 자, 코로나 시국에 살기 어려우니까 내 재산을 털어서 모든 가정에다가 뭐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겠습니다. 쌀 한 가마니씩 주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특히 이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더욱 곡식에 대한 가치가 높았습니다. 곡식을 구하기가 어려웠고 또 곡식을 구했다고 해서 제주도까지 그 곡식을 들여오는 과정도 만만치 않았어요. 막말로 잘못했으면 그 데려온 곡식 바다에 다시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중간에 사고가 나서 못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려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좋은 배, 큰 배의 곡식을 무사히 날라다가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었다. 엄청 큰 일입니다. 김만덕의 이런 업적을 통해 지금까지도 제주도 사람들은 김만덕님을 칭송하고 있고요. 제주도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우리들도
제주도에 살았던 김만덕이란 여인이 이런 훌륭한 일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고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여기 195쪽 아래 초록색 상자에 있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가치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가치관이 무엇인지 읽어봅시다. 가치관이라 함은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일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데 바탕이 되는 생각을 말해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전기문에는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기보다는 뭔가 업적을 남긴 훌륭한 사람의 일을 글로 쓴다고 했죠. 전기문에는 이 본받고 싶은 인물의 가치관이 반영이 됩니다. 전기문을 읽으면 그 인물의 가치관을 알게 돼요. 즉, 이 사람의 삶의 태도,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생각을 알게 됩니다. 김만덕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나요? 욕심 부리고 무조건 돈 버는 가치관이에요? 아니면 나눔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우리가 김만덕을 통해서 깨우칠 수 있었죠. 김만덕은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베풀 수 있었고, 덕분에 수많은 제주도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김만덕이 한 말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 인물의 가치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덕이 한 말. 풍년에는 흉년을 생각하여 더욱 절약해야 돼. 평소에 절약하는 검소한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돈 있다고 펑펑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를 생각해서 절약했고, 더 감동인 것은 자기를 위해 절약한 게 아니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절약을 한 겁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아낀 이유가 내 재산 불려가지고 더 좋은 거 사려고 아낀 게 아니라 무려 어려운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절약을 한 거니까 더더욱 훌륭하다라고 할 수 있죠. 이 인물의 중요한 생각, 인물이 살아가면서 평생 갖고 있던 중요한 생각을 통해 우리가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이 오른쪽에 김만덕 선생님의 가치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긴 내용이 아니니까 적을 수 있다면 적어보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검소한 삶,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검소함이라고 적어볼게요. 자, 검소함. 근데 이 검소함이 무조건 아껴서 자기만 좋게 하려는 그런 검소함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돈을 써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검소함이었죠. 자, 검소하다는 건 절약할 수 있고 아낄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돈 있다고 펑펑 쓰지 않고 불필요한 것을 사지 않고 아끼는 그런 태도.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거, 중요하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써볼게요. 나눔의 가치관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내가 가진 거 나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다 같이 잘 살기 위한 이런 삶의 태도, 가치관을 갖고 계신 것이죠.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도 검소함과 나눔의 가치를 갖고 있나요? 검소함은 가난한 사람이 아끼고 부자는 펑펑 쓰고 이런 것만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검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돈이 없는데도 펑펑 쓸 수 있고, 반대로 부자라고 해도 검소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부자지만 오히려 더 아껴가면서 필요할 때 쓰기 위해 돈을 모으는 그런 습관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생활 수준의 격차랑은 상관없는 삶의 가치관, 태도입니다. 나눔도 마찬가지도 내가 부자라서 많이 나누고 가난하다고 못 나누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내가 얼마큼 가졌든 상관없이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김만덕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그 당시의 시대 상황과 인물이 한 일,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관까지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전기문의 특성을 아래에 정리해 봅시다. 자, 전기문은 어떤 글? 인물의 삶을 사실에 근거해서 쓴 글. 상상이나 이야기는 최대한 없애고 사실에 근거해서 쓴 글이고요. 자, 두 번째, 전기문에는 인물이 살았던 시대의 상황이 나타난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흉년이라 다들 잘 먹고 잘 살았는지 아니면 풍년이라 잘 살았는지 아니면 흉년이라 살기 어려웠는지, 농사가 풍년이라 잘 됐는지 흉년이라 어려웠는지, 이 당시에는 신분이 존재해서 천민, 양민이 왕의 지배를 받았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모두가 평등했는지 이런 시대 상황이 나타나죠. 마지막으로 오늘 처음 배운 단어. 인물이 한 일과 인물의 가치관이 나타납니다. 가치관, 요 위에 설명 있죠. 가치관이 뭐다? 어떤 행동이나 일을 선택하고 실천할 때 바탕이 되는 중요한 생각. 바탕이 되는 생각. 내가 나눔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나 혼자만 잘 살겠다는 욕심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펑펑 쓰는 낭비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절약하는 검소함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기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전기문이 아무래도 사실 위주로 쓴 글이다 보니까 평범한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랑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기문도 읽다 보면 전기문 나름대로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전기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설이나 만화만 읽지 말고 틈틈이 전기문을 통해서 본받을 만한 인물의 삶과 그 가치관에 대해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195쪽까지 공부를 해볼 거고요. 다음번에는 또 어떤 다른 인물에 대해 알아볼지 궁금하네요. 우리가 오늘 공부한 거 까먹지 않기 위해 선생님이 쓰라고 한 내용 많지 않으니까 꼭 꼼꼼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생님 또 다음 시간에 밝은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